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민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주간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나은 것으로 발표됐고 연준의 추가 부양 의지가 강하다는 걸 확인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FOMC 의사록 공개 앞서 이날 22회 통화 정책 회의도 열렸죠.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회원국에 요청이 있으면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겠다라고 언급한 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특별한 부양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럽 증시는 소폭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요즘 국제 유가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잠시 후 글로벌 핫 이슈 시간에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뉴스들 강동석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글로벌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만에 또다시 반등하며 시장 기대에 못 미친 것이 시장 심리를 악화시켰고 공장 주문도 크게 악화되며 지수에 부담을 줬습니다. 그러나 유럽 중앙은행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스페인이 전제 조건만 충족시킬 경우 곧바로 국채 매입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도 구제금융에 따른 가혹한 긴축 요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구제금융행 기대를 높인 것이 다소 위안이 됐습니다. 또 오후에 공개된 연준의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이 모기지담보증권 매입을 위한 구체적인 물가와 실업률 목표치를 설정하는 데 대체적인 합의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수 상승세를 유지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0.6%, S&P 500 지수는 0.72%, 나스닥 지수는 0.45%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스페인의 구제금융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영국 BOE는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하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 규모도 3,750억 파운드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유럽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0.75%로 유지했습니다. 특히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모든 전제 조건이 충족된다면 ECB는 즉시 추가 국채 매입 프로그램에 나설 것이라 약속해 유로존의 재정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가별로는 영국이 0.03% 상승한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0.23%, 0.13% 하락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고용 경기가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모기지 담보증권을 매입하는 3차 양적 완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물가와 또 실업률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날 연준이 공개한 지난달 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정책위원들은 취약한 현재의 경기 회복세로 인해 추가적인 부양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폭넓게 합의했고 대체적으로 위원들은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없다면 지속 가능한 경기 회복과 고용 경기 개선을 이끌어낼 수 없을 정도로 경제 성장이 부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연준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히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실업률을 7% 아래로 낮추기 위해 인플레이션이 3%까지 상승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부분 위원들도 이같이 구체적인 지표상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연준의 방침을 보다 명확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지했습니다. ECB 드라기 마리오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는 한 ECB가 추가 국채 매입에 나설 것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지난 몇 주간 국채 매입이 시장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현재로서는 각 정부가 재정 및 구조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로존의 경제 성장은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은 내년에 ECB의 정책 목표인 2%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CB는 이날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공장 주문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윗돌면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4천 건 늘어난 36만 7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7만 건보다 개선된 수치입니다. 4주일 이동평균 건수도 지난주 37만 5천 건으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제조업 지표도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미 상무부는 8월 공장 주문 실적이 전월보다 5.2%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통신 전망치 5.9% 감소를 웃도는 실적이지만 지난 2009년 1월 이후 최대 폭으로 줄었습니다. 유럽의 경제 위기에 이어 중국과 다른 아시아 시장의 경기 둔화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미 공장 주문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존이 스페인에 대한 전면적인 구제금융 지원 대신에 스페인 국채를 사는 투자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일부 외신들은 유로존 소식통을 인용해서 스페인이 자본시장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납세자들의 향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로존이 이 같은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유로존이 이 같은 지원을 제공하게 되면 스페인은 유로존과 양해각서를 맺고 추가 긴축과 경제구조 개혁 이행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보다 엄격한 관리 감독을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였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소폭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에는 하회하면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내일이죠. 미국 쪽에서 고용지표, 특히 실업률이 발표될 텐데 기대감을 갖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외 다른 경제 지표들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네.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예상치는 하회했습니다만 2주 전 수치보다는 조금 더 나빠진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투자 심리에는 다소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36만 7천 건으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인 37만 건은 하회를 했지만 2주 전 수치보다는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신청자 수가 다소 현재 4천 건 정도 늘어난 수치로 발표가 되면서 2주 전보다는 악화된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4주 평균은 그대로 37만 5천 건 수준을 유지를 했고요. 누적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328만 명 수준으로 1만 명 정도가 현재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의 변동 수치상의 내용은 크게 현재 변동 수치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현격히 현재 개선세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기업의 투자 심리가 연말로 갈수록 아직까지는 좀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조업 수주, 우리가 이제 공장 주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8월 수치가 마이너스 5.2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는 마이너스 5.9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이보다는 현재 낙폭은 조금 더 낮았지만 절대 수치 면에서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ISM 제조업 지수는 다소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현재 제조업과 관련된 수치 면에서는 9월 ISM 제조업 지수가 유난히 두드러지게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도 그간 가격 조정을 보였던 일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가격이 올라간 수치가 그 수치상에 제조업 지수 수치상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면 제조업 경기의 현재 흐름은 다소 단기간에 개선 기대를 가져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오바마와 롬니 두 후보 간의 첫 TV 토론이 있었는데 롬니의 압승이었다라는 평가가 우세하더라고요. 특히 두 후보는 경제 정책에 있어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시장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첫 TV 토론인데요. 저도 이 내용을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그 롬니 후보가 그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조금 더 이렇게 끌어안으려는 좋은 제스처가 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의 증세 계획, 그 다음에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계층에 대한 현재의 그 내용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요. 감세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였습니다.
현재 롬니 후보는 5조 달러에 대한 감세안을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공격을 하자 이를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면서 특히 세금을 낮추고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현재 경기 수준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는 기업의 법인세 인하 카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다면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세원의 확보 문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다소 정직하게 얘기한 것이 이른바 현재 롬니 후보가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 많이 나왔다는 점 이런 점에서 여론은 오바마 대통령보다는 롬니 후보가 이번에는 대결에서 좀 우세를 점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앞으로 이어지는 TV 토론도 잘 살펴봐야겠네요. 스페인의 전면 구제 금융 신청을 그동안 반대해오던 독일의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구제 금융 신청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걸림돌이 하나씩 이제 네. 제거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스페인이 구제금융에 나서지 말고 재정 긴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번 주 초였죠. 지난주 말과 이번 주 초에 발표됐던 스페인의 2013년도 내년도 재정 감축안 내용을 보고 400억 유로의 긴축안 이런 부분이 다소 이제 긍정적인 흐름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독일의 하원에서는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의 입장차가 연정 파트너인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에서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던 메르켈 총리의 입이 무거운 부분이었습니다만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스페인이 현재 버티기 수준에서 다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제스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간밤 22일 통화 정책회의가 열렸죠. 드라기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스페인에 대한 가혹한 구제금융 요건을 완화할 수 있겠다라고 밝혔는데 역시 장애물이 하나씩 사라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스페인은 계속 자신이 유리한 조건이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버티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정치적인 치킨 게임이 지속되다 보니까 ECB가 이제 다소 유화적인 제스처를 내놨습니다. 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드라기 총재는 현재 OMT 프로그램에 부과되는 가혹한 긴축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져가겠다는 입장 변화를 좀 밝혔는데요. 이런 점에서 스페인이 어느 정도까지 이에 따르는 입장 변화를 나타내 줄지가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당장 스페인이 만약에 전면 구제 금융을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ECB의 입장이 이렇게 누그러졌어도 실제적인 요건이나 내용에서는 변수들이 많다는 측면 이런 부분을 스페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낙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올리비에 브랑샤브가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비관적인 견해를 내놨더라고요. 이게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네. IMF의 가장 수장인격인 시니어 애널리스트인 블랑샤르의 이런 내용은 뭐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오늘 많이 이제 시장에서 회자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18년까지 글로벌 경기가 탄력적으로 회복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MF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지만 현재 블랑샤르의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글로벌 증시에는 다소 부정적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유로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독일이 많이 양보할 것을 주문했고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비교적 온건한 태도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경착륙 우려는 다소 많이 희석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여서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다소 우호적인 입장이 거론됐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국제 유가 흐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간밤 4% 급등세가 나왔는데 전 거래일에는 4%도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었죠.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이유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그 이란의 금수 조치 이런 네. 부분에서 현재 리아라의 움직임이 달러 대비 폭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이란의 정정 불안이 나타나면서 테헤란 중심부에서 반정부 시위까지 나오는 이란의 그런 형태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다소 현재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WTI 가격은 새벽에 4.1%나 오른 배럴당 91달러 71센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또한 터키와 시리아가 그 박격포의 오폭 사고로 인해서 터키가 보복 공격을 가한 이런 그 국지적인 내용도 그 다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현재 부분적으로 일으키는 요인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어제장 이슈들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중앙경제연구원의 남문호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 미만으로 오르면서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던데요. 남문호 원장이 어떤 재료들이 있었습니까? 우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흐름들이 지금 전일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개장 전에 발표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좀 많이 나왔거든요. 전달에 비해서. 그렇지만 계속해서 지금 40만 건 이하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민간 일자리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좋은 소식으로 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 드라기 총재의 또 다른 또 립 서비스가 다시 나왔었죠. 또 강력한 국채 매입의 의지를 좀 보였고요. 스페인의 이제 국채가 성공적으로 또 발행과 됨과 동시에 스페인 금리, 국채 금리 또한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는 어떤 하나하나의 관문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내용까지 겹치면서 오히려 내용 측면에서 본다면 유럽이 좀 좋았는데요. 미국 증시가 기술주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타났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대선 TV 토론 롬니 후보와 오바마의 어떤 대결에서 이 롬니 후보가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롬니 효과라는 말이 부각될 정도로 몇몇 업종들, 그리고 광물이라든지 비금속 광물이라든지 철강 그리고 은행 등의 업종들이 대거 상승했고요. 그리고 또한 헬스케어 업종들의 대거 상승이 좀 일어났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향후 이제 롬니의 어떤 그 집권 가능성에 염두한 이런 글로벌 투자 전략도 조금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연휴 때문에 쉬다 보니까 벌써 주말을 앞둔 금요일장이 됐는데요. 글로벌 증시 재료들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을지 이상로 전문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유럽에서 드라기 총재도 한 건 해줬다. 그렇게 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좀 긍정적인 발언을 했죠.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를 나타내면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국내 증시를 한번 보신다면요. 일단은 지금 미국 지금 증시 자체를 한번 보실 때 유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정유주나 화학주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유동성이 상당히 지금 풍부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고 좀 보수적인 접근을 좀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의 이슈는 뭐니 해도 삼성전자가 되겠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시장의 흐름 자체가 조금 달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 수급적인 부분으로 추가적인 상승의 여지를 한번 보려면 오늘은 기관의 포지션을 조금 살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2000포인트 근처에서 매수세를 조금 나타냈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투신을 비롯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연기금은 계속적으로 지수를 방어를 해줬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부분도 나타났고요. 그만큼 지금은 투신권이라든지 아니면 보험업종에서 약간의 매수 포지션은 좀 변경되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할 만큼 했다고 저는 좀 보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면 무조건 기관이 어느 정도의 매수 포지션을 좀 들어와줘야 된다, 그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포지션 여부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치를 한번 보시고요. 코스닥 개별주의 흐름은 아직까지도 양호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코스피 2000포인트 안착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어제 약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반면 코스닥 분위기는 달랐더라고요. 남은호 원장님,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전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미국 증시가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었거든요. 중국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상당히 좀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많은 물량은 아니었고요. 적정 수준의 물량이었는데, 그러면 이익 실현 차원에서의 물량이라기보다는 적정 수준의 어떤 기술적 조정, 그리고 어떤 새로운 펀더멘탈의 모멘텀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향성을 좀 기다리고 있는 어떤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만이 순매수를 보였고요. 반면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소폭 순매도 하는 가운데 개인들의 순매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거래소보다는 역시 코스닥은 개인들의 어떤 시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오히려 3포인트가량 강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코스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코스닥을 이끌 수 있는 몇 가지 테마들이 존재를 한 흐름들이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뭐 카카오톡으로 출발된 애니팡이 이제 유사한 팡들이 많이 나왔어요. 캔디팡이라든지 기타 네. 무슨 팡팡 시리즈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어떤 아주 계속적으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어떤 흐름과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 관련된 흐름들 모두 다 매치가 되면서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테마가 존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코스닥이 좀 더 나은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세한 코스닥 업종별 흐름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코스피 업종 분위기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역시 IT,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흐름들 속에서 서로 좀 상반되는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소폭의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업종의 강세를 보였던 것은 아무래도 좀 주변주 위주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종이목재, 한솔재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종이목재라든지, 그리고 CJ 대한통운 등의 운수창고 업종,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삼천리 등의 전기가스, 그리고 비금속 광물, 그리고 메리츠 화재 등의 보험업이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약세 업종으로는 건설업종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현대건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유가에 대한 향후 이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화학주들, 화학정유들, LG화학이라든지 S오일 등의 종목들 내림세를 보였었고요. 서비스 업종으로서는 SK이노베이션 등의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LG패션과 한섬 등이 있는 섬유의복 업종이 또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별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간밤 국제유가는 다시 4% 급등이 나왔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조금 더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상로 전문위원이 그럼 전후주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뭐 SK 이노베이션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신다면요. 네. 지금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아닙니다.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아니고요. 대신에 가장 조금 예측하기 힘든 거는 글로벌적인 유동성 자체가 너무 풍부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일단 외국인의 수급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의 수급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란 리스크도 아니고 지금은 중국의 경기 부양 모멘텀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유가 같은 경우에 중국이 최대 소비국이죠. 하지만 최대 소비국이 그만큼 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수요 자체가 조금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수요 자체가 지금 뒷받침될 동목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유가 자체를 조금 내리막으로 좀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유가가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면 3분기에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런 부분 자체가 일단은 지금 시장 예상치를 보신다면 일단 2분기에 유가 자체가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요. 정제 마진이라는 이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많이 남게 되었지만 점점 그 시장의 예상치가 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혹시나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조금 보유를 하시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뭐 추가적인 신규 편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접근을 잠시만 조금 보류하시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중국의 경기 부양 모멘텀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때 편입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솔재질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솔재지, 한솔 CSN이죠. 그룹 자체가 상당히 지금 주가가 재평가되는 시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솔 CSN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삼성과 CJ의 물류 사업에 대한 반사익을 좀 받았다. 그렇게 시장은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대신에 주가를 한번 튀길 때마다 상당히 크게 갔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거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2,200원대에서 지금 3,100원대까지 쉽게 올라서는 구간이 됐는데요. 2주 만에 이런 결과치를 나타냈죠. 어제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수급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왔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박스권 하단 자체를 지지를 해주면서 지금은 다시금 튀어야 할 자리에서 튀어 올라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다분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쉽게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을 꼭 눈여겨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 잠정치를 좀 보시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50조 8천억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조 6천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에 내용을 보시면 반도체팡보다는 스마트폰의 매출이 상당히 크게 잡혀 있겠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개 다 어느 정도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삼성전자를 한번 보실 때는요. 지금 일단은 절반 정도는 일단은 매도 포지션을 좀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 실적이 잘 났는데 매도를 하셔야 되냐 한번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은 3분기보다 4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던 결과가 2000년 이후로는 5번 있었습니다. 그만큼 4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이 저조했던 때가 많았다는 말이죠. 그만큼 지금은 주가 자체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꼭지라고 하죠. 변곡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37만 원에서 140만 원 사이는 고점인데요. 그 박스권 자체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추스리는 방법이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아직까지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 좀 빠져나가고 있죠. 그런 부분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금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기보다는요. 일단은 먼저 30%라든지 어느 정도 좀 덜어내고 난 다음에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 조금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까지도 조금 볼 수 있는 자리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은 좀 정리하는 전략도 괜찮다 말씀드릴게요. 네, 어제 이렇게 코스피는 쉬어가는 동안 코스닥 지수는 4일째 상승하면서 코스닥 시총이 116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느 업종이 코스닥 상승을 이끌었을지 코스닥 업종별 분위기도 살펴봐 주시죠.
예, 뭐 전일 같은 경우에도 종목장이 이루어진 흐름들이었었는데요. 우선 네. 뭐 승화산업이 포함된 운송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역시 이제 꽃은요,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되겠네요. 조이맥스라든지 바른손 게임즈의 이 팡 시리즈에 대한 아주 강한 강세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경제민주화 관련해가지고 여러 이제 종목들이 또 테마적으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렇다면 좀 관련 산업인 통신서비스, 한국정보통신 등의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로만선 등의 제조업과 그리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종이 목재업, 한국 패키지 등의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었고요. 하락 업종은 두 개밖에 없었는데요. 의료정밀 기기 업종과 그리고 건설업은 이제 역시 동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의료정밀 기기 같은 경우는 전일 터진 약간 스캔들의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모 종목이 좀 급격히 좀 하락하면서 의료정밀 업종을 좀 내림세로 바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별 흐름도 살펴볼 텐데요. 요즘 뭐 게임주 흐름이 무섭죠. 그 가운데 한 종목 살펴볼까요? 네, 뭐 일단은 게임주의 네. 대장이었던 컴투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바일 게임이 항상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트렌드라고 할 정도로 코스닥 자체를 이끌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상당히 강하게 가는 패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안에 지금은 업황 흐름과 지금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게 카카오톡에 있는 게임주들이죠. 거기 게임을 안에서 제휴를 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 컴투스 그리고 위메이드 그런 업종들이 있는데요. 꾸준히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도 괜찮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면 그만큼 급하게 오르는 거고요. 단기간에 급하게 오르지 않으면 그만큼 장기를 보고 오르는 것이니까 컴투스 같은 종목도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닌가. 조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점상을 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시총 높은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조금 리스크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서 하는 방법이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별주 장세죠. 그만큼 시총 상위주들 셀트리온이라든지 서울반도체가 올라가지 않는 대신에 그래도 코스닥은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사업이라든지 게임주가 상당히 주가 자체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쪽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눈을 돌리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은호 원장님, 코스피 쪽 흐름 살펴볼까요? 코스피와 역시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충돌하는 부분들은 존재를 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기아차, LG생활건강, 고려아연, 웅진코웨이 등의 종목들을 매수했는데요. 이 중에서 기아차와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5종목에는 들어갔지만 기관들에서 가장 많이 매도한 두 종목에 역시 기아차와 웅진코웨이가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기관들이 많이 매수한 SK하이닉스, NHN 그리고 현대차 등의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또 NHN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또 매도한 종목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과 기관 어제 동반 매도 속에서 이러한 좀 차별성이 나타났다는 점에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양대 어떤 수급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동반적으로 매도하는 흐름들이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SM 그리고 CJ오쇼핑, 컴투스, CJENM 같은 종목을 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컴투스 그리고 게임빌, 인터플렉스, SM 같은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요. 뭐 키워드를 한 개 잡아본다면 바뀌는 시장 트렌드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예전에 2009년도, 2010년도에 만약 태양광 풍력이 우리나라 코스닥을 이끌었다면 지금은 컨텐츠 사업과 모바일 사업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중에 컨텐츠 사업을 하는 곳이 3개죠. 그만큼 우리가 예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SM이라든지 YG엔터테인먼트, CJENM 같은 곳이 지금 시총 상위주에 3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트렌드가 자연스럽게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향후에도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시고 좀 장기적인 전략으로도 컨텐츠 사업은 좀 다시 보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중앙경제연구원의 남은호 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장에서 이슈가 됐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살펴볼 종목은 먼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먼저 살펴볼 종목은 최근 투신들의 코스피 쪽에서의 매도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안에서도 또 어제 전일 강한 매수가 유입이 된 그런 자화전자라는 종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화전자 같은 경우 이제 카메라 그러한 부품 모듈 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카메라 모듈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 강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강할 그런 섹터를 좀 보면 바로 이제 모바일이라든가 컨텐츠, 스마트폰 관련 부품 관련 이러한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시장인데 거기에 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가 이제 800만 화소가 다 제품이 나온 상태인데 하반기에 가면서 1300만 화소급 이러한 제품까지도 나온다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출시를 앞둔 상태에서 동사에 바로 AF용 오토포커스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주는 그러한 액추에이터 이러한 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러한 매출도 동반 성장할 그러한 부분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때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3분기 때도 사상 최대 실적,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리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바로 이제 고화소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 동사의 그 엔코드 기술이라는 기술력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우위가 확보가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폰에 국한되지 않고 블랙박스라든가 스마트 TV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카메라 모듈의 적용 분야가 다변화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의 동력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현재 재무 상태를 좀 봐도 부채 비율이 한 50% 내 아주 적은 상태고요. 유불 같은 경우는 1600%가 넘는 상당한 안정적인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 상당히 좀 계단식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2011년도 중반 이때 좀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정배열로 전환된 이후에 계단식으로 한 차례 상승을 보여주고 옆으로의 횡보 구간, 한 차례 상승을 보여주고 또 횡보 구간, 다시 한번 상승, 횡보,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구간에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일봉을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뭐 정배열 구간에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지금 11,000원과 13,000원 사이에서 어떤 박스의 흐름 안에 갇혀있는 모습인데요. 그러한 박스의 상단 부위를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차트를 쭉 길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 이평선 121선, 201선 이 부분을 이탈시키지 않고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쭉 지속적으로 장기 이평선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한번 길게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매수가는 12,500원 그리고 12,700원 이 매수 밴드를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 혹은 121선, 201선 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자화전자 오늘 대응 가능하겠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이제 아이나비 블랙이라는 그 내비게이션 이 부분 네. 블랙박스가 올해 브랜드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한 어제 좀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바로 그러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전문 제조업체죠. 팅크웨어라는 종목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미 시장 성숙기에 온 상태죠. 그래서 앞으로 성장의 그런 부분보다는 성숙기다 보니까 주 매출 제품에서 내비게이션 실적이 약간은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 좀 매출이 좀 감소가 됐지만 액세서리군이라든가 블랙박스 이러한 부분에서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마진율은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동사에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내비게이션보다는 바로 성장의 동력으로서는 블랙박스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블랙박스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35% 정도로 추정이 좀 되고 있는데 2위 같은 경우는 파인디지털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이 두 기업이 지금 국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 2009년도에 블랙박스 업체가 국내 블랙박스 제조업체가 130개였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한 60개 정도로 절반 정도는 다 줄어들었습니다. 좀 떨어져 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유지가 안 되는 기업들은 그리고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기업들은 퇴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동사가치 일정한 규모 이상을 갖춘 기업들,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 브랜드 가치를 갖춘 그러한 기업들이
시장의 지배력을 가지고 점점 키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일전에 이제 내비게이션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구조조정 후에 한 10개 이내의 기업만이 좀 살아남았었는데요. 그런 전례를 봤을 때도 향후에 이런 경쟁사들의 퇴출 현상은 계속해서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동사가 그 부분에서 좀 우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법 제도라든가 주변 환경이 이런 블랙박스 사업에도 유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2013년도까지 현재 지금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상용차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가 지금 교통안전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블랙박스 제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동사의 앞으로 더 추가적인 긍정적인 면이라고 좀 볼 수 있고 또 중국에 대한 진출 부분인데요. 중국 내비게이션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도 실적도 이제 4분기 때부터는 점점 가지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중국 대륙 전체에 대한 3D 맵을 개발해서 3D 맵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동사가 좀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 부분도 지금 현재 중국에서 내비게이션 보급률 한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향후의 성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25,500원에서 27,7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4,000원, 선절가는 1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탱크웨어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도덕적 해이 비판이 일면서 금융당국이 기업 구조조정 제도 전반을 손질키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액은 50조 원을 넘어 창사 이후 처음으로 분기 매출 5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체 50조 원 이상의 매출액 중 절반 이상을 갤럭시 S3 등을 내세운 IM 사업부가 이뤄낸 것으로 보입니다. 대주주 간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이 중단될 경우 1조 원이 넘는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사업이 중단되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와 재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부터 담배 경고그림 삽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건강증진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초까지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이슈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웅진그룹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마침내 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어제 간부회의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도모하고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기업 구조조정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현행 구조조정 제도인 법원 주도의 통합도산법과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을 모두 손보기로 했습니다. 도산법 개선안은 채권 금융회사의 견제장치 강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방지, 일반 상거래 채권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담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은 워크아웃 신청 주체를 채권단으로 확대하고 상시 법제화, 그리고 법 적용 대상 신용 공여 범위 확대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채권단은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며 날을 세워 사태는 좀처럼 진정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지난 2일 윤 회장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를 기망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차입금 상환을 약속한 웅진그룹이 약속을 어기고 만기가 남은 1천억 원대 채무를 갚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제공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판단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50조 원 시대를 열고 또 영업이익도 처음으로 7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 4분기 매출액은 50조 원을 넘어서서 창사 이후 처음으로 분기 매출 5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50조 원 이상의 매출액 중 절반 이상은 갤럭시 S 등을 내세운 IM 사업부가 이뤄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액은 1, 4분기 45조 원, 2, 4분기 47조 원을 기록해 3, 4분기에 50조 원 돌파는 무난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 4분기를 기점으로 분기 영업이익 7조 원 시대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증권사의 경우 영업이익 전망치로 최고 7조 8천억 원을 예상하는 등 3, 4분기 영업이익의 사상 최고치 경신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 중 IM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4조 원 후반대로 5조 원에 근접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 경신은 지난해 4, 4분기 이후 4분기 연속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꼽히는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이 대주주 간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1조 원이 넘는 매몰 비용이 발생할 거라는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드림허브 PFV 용산국제업무지구 시행사 청산가치 자료에는 연내 용산 사업이 중단되고 드림허브가 청산될 경우 투자비 중 1조 1,200억 원이 증발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건은 단계 개발 및 자산관리 회사인 용산 역세권 개발 지분 양도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힌 코레일 측의 주도로 지난달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됩니다. 문건에 따르면 현재 드림허브가 조달한 4조 400억 원 가운데 사업이 중단될 경우 회수할 수 있는 돈은 2조 9,200억 원 정도의 토지 대금뿐으로 나머지 1조 1,200억 원가량은 이미 세금과 이자 등으로 사용한 상황입니다. 사업이 중단될 경우 드림허브의 초기 자본금 1조 원과 전환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1,500억 원 대부분 증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을 비롯한 29개 출자사 대부분이 사업 중단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내년부터 담배, 해골, 썩은 폐 등 경고 그림이 부착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와 재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부터 담배에 경고 그림 삽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건강증진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초까지 입법 예고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담배각 크기의 절반 이상의 경고 그림을 부착해야 하는데요. 경고 그림은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예정인데 썩은 이나 폐, 해골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담배 경고 그림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세계보건기구 담배 규제 기본협약총회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마당에 담배 규제 후진국으로 낙인 찍힐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부는 해골 표시와 같은 담배 경고 그림을 당장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입니다. 연초 농가와 16만 명에 달하는 담배 소매 판매인의 생계, 국내 정서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인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요. 재정부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법제처 등과 협의해 단계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앤이슈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